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업 두 번째입니다. 어, 목요일, 금요일 수업이 든 반이 이과반에 좀 많아가 있어가지고 뭐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두 번째 수업을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업 첫 번째 수업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제가 온라인 수업 통보되고 바로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좀 급하게 만드느라 약간 미숙한 점이 있고, 또 약간 유튜브가 참 문제예요. SD 처리를 하고 가야 하거든요. 이제 저화질 처리를 한번 하고 거쳐서 이제 유튜브를 올려야 하는데, 이때 유튜브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다리느라 EBS 클래스에 원래 올려야 할 시간보다 좀 많이 늦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기다렸던 학생들이 때문에 좀 죄송하게 배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유교 사회 성립과 변화. 이제 조선으로 이제 넘어갔네요.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 정비,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국제관계 변동과 조선의 건국, 그리고 통치체제 정비, 이렇게 두 소단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동과 조선의 건국을 보죠. 참 이게 희한한 게요. 우리나라가 이 중국의 영향을 받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중국에서 왕조 교체가 일어나는 시점에 우리도 왕조 교체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변하고 나서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국이 통일하고 고구려 백제가 멸망을 당했고, 또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바뀌는 과정에서 고조선에서 위만이 이제 찬탈을 해서 위만 조선을 성립시켰고요.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고조선이 멸망하기도 했고요. 또 고려도 마찬가지로 후삼국 시대가 발생한 그 시점에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로 바뀌는 시점에서 고려가 건국이 됐고요. 또 이번에 어떻다? 원나라가 몰락하고 명나라가 건국된 다음에 조선도 성립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은 역시 중국의 왕조 변천이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거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국제 정세를 먼저 좀 살펴보면 중국 원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원나라가 이제 쇠퇴해서 이전과 같은 그런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 반란군이 이제 득세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한족 왕조인 명나라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명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명나라를 세웠던 이제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제 명태조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중국 역사상 가장 흑수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가족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일반 농민 출신인데, 가족들이 이제 기근이 닥쳐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그 죽은 가족들을 묻을 땅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 정도로 굉장한 흑수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자리까지 올랐다? 시기를 잘 타고 또 본인의 재능도 있었고요. 그래서 명나라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가마쿠라 막부가 이때 있었는데, 가마쿠라 막부가 힘을 잃으면서요, 이제 어떻게 된다? 지방 통제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 영주들이 각 지방에서 이제 그 왜구가 창궐해 가지고 각 그 고려와 중국의 해안 지역을 공략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왜구하면 이제 비정규적인 해적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 영주의 이득에 의해서 움직이던 약간 정규군스러운 모습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약탈해 오면은 지방 영주 입장에서는 이득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 고려도 사정이 있었어요. 일단은 고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권문세족들이 전쟁을 엄청 부리고요. 또 여기에 이제 외세의 이런 침입이나 이런 거라도 없으면 좀 다행인데 외구도 쳐들어오고 또 홍건적도 두 번이나 쳐들어와 가지고요. 홍건적이 쳐들어와서 개경이 함락되는 일까지 벌어지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던 세력이 신진사대부인데 이 신진사대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성리학을 바탕으로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한계가 있어요.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을 개혁하거나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실질적인.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이제 가까이 지냈던 좀 손을 잡았던 세력이 뭐냐면은 최영과 이성계 등 신흥무인과 협력을 하면서 이들이 점점 그 활동의 범위를 좀 넓혀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신흥무인 세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구와 홍건적의 침입이 있었을 때 이들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던 그런 무장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발언권도 생기고요. 다음 볼까요? 근데 이제 이 고려가 멸망하게 되는 계기를 살펴보면 먼저 위화도 회군이라는 대사건을 살펴볼 겠습니다. 이 명나라는요, 이제 원래 이제 예전에 배웠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 원나라가 우리나라 영토를 침탈하면서 그 북쪽으로 이제 지금의 이제 평안도 지역이죠. 그쪽 지역의 동령부, 지금의 이제 그다음에 함경도 지역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었다는 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동령부는 반납을 이제 해줬는데 쌍성 총관부는 이제 공민왕 때 무력으로 우리가 탈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명나라 입장이 뭐냐면 원나라가 자기의 땅으로 삼았던 땅들을 우리한테 다시 자기들이 직접 다스리겠다 하면서 천령 이북입니다. 대충 그게 맞아요. 천령 이북의 땅을 이제 직송령으로 삼겠다. 지금으로 하면 대동강 이북 땅들입니다. 대동강 유역부터 해가지고 그 북쪽 땅을 다 다시 가져가겠다. 원나라처럼 이렇게 명나라가 이제 통보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당시 이제 집권자였던 최영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명나라한테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요동전벌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요동전벌을 단행하고자 할 때 이때 그 신흥무인 세력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던 이성계가 사실 최영하고 이제 정치적 파트너였는데 여기서 이성계는 이제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제 명나라랑 싸워서 이기가 힘들다 이거죠. 요즘으로 치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거예요. 너무 이제 그냥 명나라하고 이제 규모 차이가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고 나도 이기 힘들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가 이제 여름이어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군사를 움직이기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불가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를 했는데 막상 이제 어쨌든 뭐를 한다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압록강을 이제 건너가면 이제 명나라의 영토인 만주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성계가 여기서 요묘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 압록강 한가운데 위화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교과서 106페이지 보면 표시되어 있어요. 그 섬에서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이거는 뭐야 고려로 돌아온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명나라로 건너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성계가 끊임없이 고려 조정에 뭐를 보낸다? 다시 회군하겠다. 군사를 돌리겠다.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고려 조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성계가 그냥 군사를 일방적으로 회군을 시켜버려요. 이거는 뭐냐? 명을 어겼잖아요. 사실상 군대를 이끌고 개경으로 명령 없이 돌아온다는 건 이건 반란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근데 이 쿠데타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집권자였던 최영을 제거하고
이성계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상 고려의 숨통을 끊고 조선을 건국하는 계기가 되었던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위화도 이제 107페이지 넘어오겠습니다. 이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이제 신진사대부들, 그 신흥 무인 세력과 협조하던 신진사대부들이 분화가 됩니다. 갈라져요. 둘로 갈라지는데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들은 약간 입장 차이가 커요. 뭐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느냐? 일단은 온건개혁파의 대표 인물로는 이색이라던가 이 정몽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이들은 토지 개혁하는 데 있어서 이 권문세족의 대토지 소유는 문제다 하면서, 하지만 대대적인 토지 개혁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토지를 가지면서 농장 만드는 권문세족과 같은 행위만 못하게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대토지 소유를 시정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전반적인 토지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신진사대부들도 저번에 설명을 했지만 중소지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그 토지 제도를 제로 베이스로 돌린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거는 원치 않았고요. 불교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람들은 불교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이 불교가 이게 폐단을 일으킨 거는 잘못된 이 행동을 하니까 이거를 시정하면 돼 하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온건개혁파는 고려 왕조의 유지를 원했다고요. 그래도 고려인데, 그래도 500년 가까이 이 사직을 유지한 고려인데 이 고려가 망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의 틀 안에서 개혁을 하자, 이게 온건개혁파의 주장인 거죠. 반면에 이제 급진개혁파 같은 게 많이 다릅니다. 대표 인물이 이제 정도전, 조준두인데 이 인물들은 사전을 협파하자, 한마디로 개인 소유 토지를 그냥 싸그리 제로로 돌리자는 거예요. 싹 걷어들인 다음에 토지문서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한다? 다시 토지를 재분배하자 이거죠. 아주 급진적이죠. 당연히 이거는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싫어하는 요구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실시는 못해요. 실시는 못합니다. 이렇게 급진개혁파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실현하지 못합니다. 반발이 너무 심해서. 불교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원리적입니다. 교리제 측면을 비판했다는 게 뭐냐면 그냥 불교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불교 자체가 잘못됐다. 불교는 성리학만 못하다.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불교의 이론 자체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정적 차이입니다. 역성혁명을 통해서 새 왕조를 건국하자. 근데 역성혁명은 뭐냐면요, 원래 이제 왕이 이제 보통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건 이제 하늘의 명을 받았다, 천명을 받아서 다스린다고 이제 동양 사람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명이 옮겨가서 다른 사람이 천명을 받을 경우에는 왕조가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역성혁명은 간단히 말하면 왕조 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급진개혁파라고도 부르지만 역성혁명파라고도 부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제도가 하나 실시됩니다. 이게 과전법이라는 제도가 실시되는데 이 나중에 이제 조선 전기에 경제하면서 이제 과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이 과전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과전 뭐였죠? 관리가 일하는 대가로서 국가로부터 받은 땅이 과전이지 않습니까? 수조권을 받은 땅이. 근데 이 과전법이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과전을 나눠주는 법이에요. 급진개혁파가 이걸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권문세 쪽의 토지들을 몰수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신진관리들에게 다시 재분배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뭐를 했으면 권문세족이 이제 고려에서 힘을 쓰던 권문세족이 완전 결정적으로 몰락하게 되고요, 신진관리들은 이제 먹고 살만해집니다. 그리고 권문세족의 땅이 국가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확충되게 되죠. 이 권문세족들은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농민들을 이제 수탈하는 데 있어서 농민들을 노비로 삼고 농장에서 일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농민들이 풀려나서 일반 양민이 돼서 뭐 한다, 이제 국가에 세금도 납부하고 군역도 지고
또 이들이 다해서 차지하던 토지가 농민의 품이나 국가의 품으로 들어가서 또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되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나쁜 일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을 보면 결국 역성혁명에 반대하던 온건개혁파를 제거해야만 이제 뭐다 역성혁명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 중에 대표 인물이 바로 정몽주입니다. 이 정몽주 사람이 고려를 끝까지 지키고자 노력했고, 사실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 세력에게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죽였어요. 이제 그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이 정몽주를 선주교를 건너가던 정몽주를 철퇴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밤에 죽인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대낮에 죽였어요. 대낮에 그냥 조정 대신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대낮에도 정몽주를 때려 죽이는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계기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하나의 경고겠죠. 결정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이성계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죠.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국호를 조선이라 하고요.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지금의 서울이죠. 자, 한양에요.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 서울에는 궁궐이 많습니다. 뭐 경복궁도 있고요. 창덕궁도 있고 창경궁도 있고 덕수궁도 있고, 이게 대표적 궁궐들이죠. 그렇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최초로 생긴 궁궐은 경복궁입니다. 그리고 종묘, 사직, 시전, 관아, 학교 등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경복궁이에요. 이게 경복궁. 이게 조선 건국됐던 시점에 세워진 경복궁은 아니고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점점 커져가지고 꽤 웅대한 규모로 자랑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임진왜란 때 불탔던 거를 흥선대원군이 다시 복원한 거고요. 그나마도 일제시대 거치면서 많이 파괴되었던 걸 최근에 많이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온 관광객이면은 거의 빼앗지지 않고 찾아가는 관광의 명소죠. 중국의 궁궐과는 또 다른 맛이 있는 궁궐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종묘예요. 이거는 이제 역대 왕들, 그리고 이 조선 왕조의 선조들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국가 사당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종묘 사직은 어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상들을 모시는, 왕실의 조상들을 모시는 거대한 국가 사당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웅장합니다. 이거 가보시면 생각보다. 그리고 사직인데 이거는 후직이라고 해가지고요. 토지의 신이 있어요. 토지의 신을 모시는 제단입니다. 근데 조선은 농경사였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신을 모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묘와 사직이 쌍으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유교 이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사대문인데 이제 동대문이 흥인지문이고, 그다음에 서대문이 돈이문, 남대문이 숭례문인데,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느냐? 유교 덕목이었던 인의 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흥인지문은 인, 그렇죠? 인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돈의문, 의 들어가 있죠. 숭례문, 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의 예지가 반영돼 있고요. 그리고 경복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서 오경에서 오경 중에 하나였던 시경의 구절에서 따와서 궁궐의 명칭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통째 정비 10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8페이지 보시면요. 태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태조가 이제 조선을 건국했는데, 이때 맨 처음에는 이제 정도전이라던가 이 조준이 이제 정치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특히 정도전 같은 경우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고요.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을 했는데,
이 재상 중심의 정치라든가 혹은 정도전의 정치적 사상점 지향점 또 이제 노선의 갈등 등으로 해서 이방원 당시 이제 태종인 나중에 태종되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정도전이 제거를 당하게 됩니다. 이방원 같은 경우 이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자신의 형이었던 정종을 왕위에 일단 올렸다가 그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3대 왕인 태종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 태종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왕권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임금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습니다. 육조 직계제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친과 외척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데 종친을 정치 참여 제한하는 방법 이유는 명확해요. 종친은 이제 자신들의 친가 쪽 친척이잖아요. 왕들의. 그러니까 언제든지 왕위를 노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를 해서 힘을 실어주는 걸 굉장히 경계할 수밖에 없고요. 외척 같은 경우에는 왕위를 노리진 않지만요. 왕의 외가 쪽 친척이다 혹은 장인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등에 업고서 이 사람이 권력을 농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태종은 이걸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만 해도요. 세력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개인 군사를 부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성계부터 거의 사병을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이성계가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성계가 데리고 있는 사병이야말로 고려 최강의 사병이었어요. 자, 경제 기반 안정 얘기를 하는데 호패법을 실시했습니다. 호패법은요, 요즘 말로 하면 주민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패라는 걸 줘요. 이게 요즘 말로 주민등록증인데 요즘하고 좀 다른 게 호패를 백성들이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선 망할 때까지 호패 완전 보급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요즘이야 주민등록을 해야 국가로부터 각종 혜택과 권리를 얻을 수 있지만 조선시대에 호패로 받는다는 건요. 혜택도 없어요. 그냥 세금만 내고요. 군역만 치르는 겁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백성이 얼마나 있고 어떤 백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호패 발행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호패를 발행만 하면 국가에 백성이 등록이 되니까 뭐 군역이라든가 세금을 징수하기에 용이하겠죠. 그 다음에 양전사업을 시는 양전사업은 요즘 말하면 토지조사입니다. 누가 얼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국가 자, 그 다음에 세종은요, 뭐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았던 임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셋째 아들인데 왕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이제 태종이라는 아버지가 태종이어서 강력한 왕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종은요,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추구했는데 대표적인 게 집현전을 설치하고 학문과 정책 연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경연을 활성화했는데 이 경연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공부하는 왕과 신하가 함께 모여 공부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사실은 왕과 신하가 공부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신하의 의견을 또 신하들은 왕의 의견을 들으면서 서로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거고요. 정치 체제를 의정부 서사제로 변경했습니다. 이 결과 왕권과 신권이 조화됐다 이건데 의정부 서사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원래 이제 육조직계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이제 원래 조선 시스템대로 하면요, 육조는 실무행정기관이잖아요. 실무를 해요. 그러면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보고를 의정부에 합니다. 의정부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데입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있는 곳이 의정부예요. 재상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의정부에 있는 재상들이 그 업무 보고를 보고 이거는 오케이, 이건 아니고 이건 오케이 하면 오케이 된 사안들을 이건 괜찮겠네 하면서 왕한테 보고를 하면 왕의 재가를 받아서 이를 시행하는 겁니다. 근데 태종은 뭐를 경계했던 거냐면 의정부를 거쳐가면서 의정부의 입맛에 맞거나 하는 건 올려보내고 안 맞는 건 잘라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하들이 이거를 권력으로 삼아가지고 정치를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야 의정부 빼, 이제 육조는 의정부 거치지 말고 나한테 직접 보고해 하는 거죠. 그리고 의정부는 하는 일이 뭐 사형수 심의 혹은 외교문서 작성 이런 것만 시키고 일을 안 줘요. 그러니까 명예직이 돼버린 거죠, 숫제.
그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를 시켰는데 세종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육조 직계제가 아니라 의정부 서사제를 했어요. 그래서 의정부한테 업무 보고를 하게끔 합니다. 그럼 의정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골라서 국왕한테 보내고 국왕은 이걸 제거하는 형식으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유도 이제 하나 있는데 의정부 서사제하고 육조 직계제가 육조에서 의정부에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기 때문에요. 국왕한테 몰려드는 업무가 엄청 과중합니다. 근데 세종 같은 경우는 그 제2제 후반기로 가면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눈이 거의 안 보일 지경이고요, 당뇨병 때문에 거의 뭐 누워서 업무를 봐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줄일 필요도 좀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의정부한테 뭐는 맡기지 않았냐면 군사와 관련된 문제와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정부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왕이 직접 처리하게끔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왕권과 신권의 조화다 얘기하는 거고요. 세조시기의 정신입니다. 이 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분 유명한 얘기지만 조카를 죽이고 조카를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올랐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권 강화에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종친을 등용했어요. 아니 종친 위험하다며요? 왜 종친 등용한 거예요? 근데 이 세조가요 왕위를 찬탈했다 보니까 정통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정치를 주로 많이 했냐면 공신 세력하고 정치를 많이 했어요. 자신과 함께 이제 정권을 찬탈한 그런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권력이 세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종친들을 등용해 가지고 이들을 견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현전과 경연을 폐기했습니다. 세조는 뭐 유교적 이상 정치하고 본인 자체가 거리가 멀어요. 유교적 이상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찬탈도 안 했죠. 그래서 집현전도 경연도 폐지하고 왕이 사실상 정치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종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알다시피 성종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일울성자입니다. 국가의 체제를 완비한 사람들을 보통 성종이라는 호칭을 주거든요. 이 사람은 홍문관 설치했습니다. 집현전을 계승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로 담당했던 건 경연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이 완성됐는데 경국대전은 조선의 법전입니다. 조선의 핵심 법전이고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가 마련됐고 통치체제가 완성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국대전이 고려시대에 비교해서 이제 조선이 진보된 면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조선 같은 경우는 고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번에 이제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관습법을 중심으로 법이 굴러갔지 않습니까? 관습법은 성문법이 아니에요. 문서로 된 법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조선은 문서로 된 법을 만들고 시스템화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조선의 중앙통치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통치체인데요. 보면서 볼까요? 의정부는 저번에 설명했지만 조선의 최고 기구입니다. 최고 기구고요. 이 육조 같은 경우는요, 의정부의 관할을 받는데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와 육조의 이제 가장 고위급 관리들은요, 주요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하는 데 참여하는 국가의 핵심적인 관원들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뭐라고 보면 여러분 그 국무회의 있잖아요.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각부 장관들이랑 막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승정 같은 경우는 왕명을 출납하는 역할을 합니다. 왕명을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비서실 같은 역할이죠. 왕한테 보고가 들어오면은 이거 보고를 전달하고 또 왕한테 명령이 나오면 명령을 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금부는 국가의 중요한 범죄자, 뭐 대표적인 게 역적 같은 거죠. 이런 중대 범죄자를 다루는 그런 관청이고요. 3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사 같은 경우는요, 원래 고려시대 3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다, 언론기관이 아니라 그냥 회계기관이었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위상이 낮았죠. 근데 고려시대가 아닌 조선시대 3사는 언론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그 권한이 컸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3사는 한직 중에 한직인데 조선시대 3사는 핵심 기구였죠. 위에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인데 사원부는 관리의 관찰, 사관원은 정치 비판,
홍문관은 경연 준비를 담당을 했습니다. 특히 사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쟁, 봉박, 서경권 등을 지었는데, 간쟁은 왕의 정치를 비판하는 거고요. 봉박 같은 경우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받지 않는 겁니다. 서경권 같은 경우는 왕이 관리를 임명하고자 할 때, 하위급 관명을 임명하고자 할 때 이 사관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기면 임명할 수 있죠. 그렇지만 왕이 그런 것을 보통 원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춘추관은 역사의 기록과 보관을 담당하고요. 성균관은 뭐 이거 너무 유명해서 할 말이 없죠.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유학교육기관이고요. 한성부 같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서울시청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요즘과 같은 위상이 있지는 않았어요. 요즘은 서울시청 정도 되면 뭐 1,000만 시민의 수장이다, 뭐 부통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한성부의 최고 수장이 한성판윤인데, 한성판윤이 조선시대 500년 내내 해가지고 평균 재임 기간이 8개월입니다. 껐떡하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 한성부 판윤 자리를 그냥 이제 거쳐가는 자리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권한이 세거나 이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의 중앙 집권 체제입니다. 전국을 8도로 나누고요. 그 아래 부목 군현을 설치했어요. 뭐 부목 군현, 부나 목이나 군 같은 요즘 말로 하면 시 정도 보면 되고요. 현은 요즘 말로 하면 군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면리제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 면리제는 뭐냐면요, 면리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은 지방관이 파견이 됐어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더 밑에 단위에는 파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면이나 리라는 행정구역을 설정하고요. 그 면이나 리에는요, 그 지역에 이제 좀 인망 있는 사람을 면장이라든가 리정을 맡겨가지고 그 지역의 중앙에 이 명령이 닿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통장 반장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각도에 파견된 관찰사는 각도의 행정을 담당하고 관할 지역의 수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수령입니다. 수령을 감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령 잘하나 못하나 보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도지사 같은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고려시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고려시대 때 존재했던 속현, 향, 부곡, 소가 소멸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지방간 파견 안 됐던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누가 다스렸을까요? 그 지역에 있는 향리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향리들이 실질적으로 지방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대대손손 그 지역에서는. 근데 조선으로 들어가면서는요, 여기 모든 향부곡소를 없애고요, 속현도 없애고 모든 군현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리는요, 이전의 위세를 잃고요, 수령을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 뭐 여러분들 이방, 호방 이런 거 사극 보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향소랑, 근데 이게 사족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족들의 모임인데, 사족이 뭐냐면 그 지방양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양반. 수령을 보좌하고 수령과 향리의 비리를 감시한다고 했는데, 보좌하는 것까지 좋아. 그리고 향리들이 이제 보통 부정과 비리를 막 세금 걷고 이런 과정에서 뭐 슈킹도 하고 그래가지고 비리 많이 저질러요. 감시할 수 있죠. 수령도 비리 저지르잖아. 감시하는 거 좋아. 근데 문제는 감시를 핑계로 해가지고 수령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지들이 권력 휘두르려고 해. 그런 모습들이 가끔 나타나니까 정부는요, 경제소라는 관청을 세우고요, 이 경제소를 통해서 유향소를 중앙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였습니다. 자, 조선의 군사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군사제도는요,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양인 남자는요, 군역의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참 깁니다. 근데 요즘처럼요, 뭐 무슨 군대를 44년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1년의 특정 기간만큼만 갑니다. 보통 한 달, 몇 주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현역 군인인 정군이나 정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 같은 걸로 편성되는 건데, 군역의 의무는 이거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몸으로 뛰는 사람은 정군이에요. 직접 가서 군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냥 꽁으로 가냐 이거죠. 조선시대 군대는요,
무기도 자기가 챙겨가야 하고 식량도 자기가 챙겨가야 돼요. 갑옷도 자기가 챙겨가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마련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인이나 봉족은요, 야 너는 직접 군대에 몸으로 뛸 필요는 없어. 대신에 이 정군한테 필요한 비용을 대줘 하는 사람을요, 정군 한 명 있으면은 한 3명 정도를 배치를 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면포, 뭐 두필, 뭐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받아다가 그걸로 무기도 사고 또 생활비도 하고 이러면서 군대를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직 관리나 학생, 향리 등은 군역을 면제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하는 일이 있으면 군대를 안 가요. 관리하는 일 있죠, 향리하는 일 있죠. 학생은 뭐예요? 지금도 학생은 군대 안 갑니다. 학생은 군대 안 가요. 아, 선생님 대학생 돼서 군대 가던데요. 아, 맞습니다. 대학생 돼서 군대 가죠. 근데 그거는 지원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대학을 가서요, 가만히 있으면 군대 안 가요. 언제 간다? 대학 졸업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학생은요, 자동 연기예요, 군대가. 지금도 그럴 때 조선시대 때는 더 했겠죠. 그 다음에 종친과 고위 관리의 자제들은 고급 특수군, 갑사라고 부르는 그 군대인데, 얘네들이 주로 하는 일은요, 이제 궁궐 경비나 관청 경비 같은 걸 썼습니다. 너무 꿀 빠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그래도 간 게 어딥니까? 간 게 어디예요? 귀족들 이런 애들은 안 갔어요 옛날에. 근데 간 게 어딥니까 진짜. 오늘날도 빼려고 난린데. 자, 그 다음에 중앙군과 지방군인데요, 중앙군은 궁궐과 한성을 방해하는 5위로 편성이 됐습니다. 5위로 편성이 됐고요, 5개 부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이 존재했는데, 육군은 병마절도사, 그 다음에 수군은 수군절도사가 이들 군대를 이끌었고요. 이거 말고도 일종의 예비군인 잡색군이 존재를 했습니다. 잡색군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무래도 중앙군과 지방군이 빵꾸가 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비군 투입하려고 군대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보통 천민들은 군대를 안 가요. 천민들 군대 안 가는데, 뭐 그리고 군대 안 가는 사람들 중에 뭐 서리도 있고, 뭐 그다음에 신량역천, 그다음에 뭐 사족들, 뭐 사족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 과거 합격 안 해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 뭐 노비까지도 잡색이란 게 한마디로 신분을 가리지 않고 섞어놨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색이 신분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신분계층을 얘기하는데, 이런 잡색군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아놓은 예비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1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요, 조선의 관리 선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과거제도입니다. 문과 작과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있었지만 조선시대 없었던 과거가 있죠. 바로 승과는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무과가 생겼습니다. 무과는 이제 군인들 뽑는 시험이죠. 식년시라고 시험을 봤어요. 3년마다 한 번씩 보는 게 정식 시험입니다. 하지만요, 수시로 특별시험 별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통계를 내보면요, 식년시 합격한 인원보다 별시 통해서 합격한 인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천인을 제외하고는 응시에 특별한 제한은 없었어요. 천인들은 과거 시험을 못 봅니다. 이거 고려시대도 비슷하죠. 근데 제한은 없지만 일반 백성들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공부할 시간이 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양반들이 계속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죠. 그렇다고 해서 평민 합격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생각보단 비중이 있었습니다. 자, 과거 시험의 형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과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문과라고 하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생원과 진사. 생원은요, 생원과는 이제 주로 뭐 하냐면은 이제 경전을 시험 보고요, 진사과는 글을 짓는 솜씨를 시험합니다. 속과에 합격하면요, 그냥 바로 대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균관에 가거나 아니면 하급관리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뭐 타러 가나요 한다면요, 성균관을 가면요, 일단은 학비가 무료고요, 숙식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식 제공되면서 대과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책도 있고요. 책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성균관의 우수한 선비들로 더 배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을 거쳐가기도 했고요. 또 성균관의 유생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특별 시험도 있었기 때문에 성균관을 갔습니다. 그리고요, 무관 같은 경우에는 무예 시험도 봤지만요, 또 뭐도 봤냐면은 이제 그 병서라고 하죠. 병법서에 대한 이해도도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과를 하면 무과에 합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무과도 초시와 복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 합격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바로 그게 선달입니다. 선달. 그래서 1차 시험 무과 1차 시험 합격자를 선달이라 불렀는데, 그래서 봉이 김선달은 자신을 이제 뭐라고 한 거다? 무과 1차 시험 합격자라고 일컬은 거죠. 아니 뭐 1차 시험 합격한 거 가지고 뭘 그래. 근데 과거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차 시험만 합격해도 그 지역에서는 나름 떠세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술관을 선발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잡과인데, 율과 이거는 법을 담당하고요. 역과는요 주로 이제 역법, 그 달력 만드는 거 있죠? 역법을 담당하고 의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의술, 음향과 같은 경우에는 풍수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담당합니다. 자, 음서와 천거 제도도 있었어요. 고려시대 때 음서 있었잖아요. 천거는 기존 관리 중에서 이제 뭐다, 이 사람 참 괜찮습니다 하고 추천하는 거야 합니다. 생판 없는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리고 음서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때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적용되었는데, 조선시대 때는 3품 또는 2품에서 적용됐어요. 그리고 음서를 통해 관직을 받더라도 관직이 거의 뭐 미관말직이에요. 아주 하찮은 관직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출세를 하려면 역시 뭐를 통과해야 했다? 과거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 조선시대에서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제도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상피제입니다. 상피제는 이제 뭐냐, 가까운 친척을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않게 하는 거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할까봐요. 또 이제 자신 출신 지역으로도 배치를 안 합니다. 왜냐면 자기 출신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지역의 세력가들이나 그 지역 사람들과 짝짝꿍을 해서 딴 생각을 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출신 지역으로는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아전들, 향리 출신이었던 아전들은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파견은 지방관 사또는 그 지역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전들한테 지방관이 휘둘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있네요. 이제 교통과 통신제도인데요. 봉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봉화라고도 부르는데, 불을 피우는 거죠. 산 언덕에서 봉수대가 있고 여기에 불을 피우는데, 불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경에서 예를 들어서 국경지대에 외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불을 4개를 피워요. 그러면 큰일 났구나 하고요. 전투가 시작됐다. 아예 국경지대 넘어와 가지고 우리 군과 싸움 중이다 하면 5개를 피웁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중앙에서 군대를 조직하고 그쪽으로 내려보낼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요즘처럼 전화가 있고 뭐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라서 봉수는요, 가장 뭐 자세하진 않아도 가장 빠르게 소식을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역참은요, 그야말로 전국 곳곳에 역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500여 개나 됐다고 하는데, 역참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주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관청의 공문과 이제 관청의 공문이나 아니면은 이제 말을 갈아타는 장소로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문 전달을 위해서 말을 타고 가다 보면요, 이 말이 지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역마라고 해서 역참에 말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갈아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갈아타기 위한 징표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패입니다. 그러니까 마패라는 게요, 말을 갈아타기 위해서 보여주는 징표인데, 왜 암행어사 출도요 할 때 마패를 보여주느냐? 아, 공무집행 중입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조운제가 있는데, 조운은 여러분들 조선시대에도 말고도 고려시대 때도 배웠을 겁니다. 각 지역에서 거두어진 세금을 한양으로 운송하는 거죠. 뭘로 운송한다? 배로 운송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여러분 두 번째 시간 마무리 되겠네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는 직접 대면하며 수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